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이슈 유효상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또다시 주택가격 정점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수 가격 지수 상승세가 5개월 만에 꺾인 데다 선행지표로 불리는 경매 시장에서도 찬바람이 불면서 부동산 시장이 2차 하락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제와 이슈, 오늘의 주제는 변동성 커진 부동산 시장 2024년 전망은입니다. (2023년 9월)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 종료, 서울 아파트 거래량 감소. 2023년 11월 정부 2024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2023년 12월 입주 물량 총 22,196가구, 2014년 이후 역대 최저. 안녕하세요. 경제와 이슈 최은강입니다. 2023년 부동산 시장은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작년 말부터 고금리 영향으로 꺾인 부동산 시장은 연초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모두 급락했지만 일산 부동산 대책과 특례 보금자리론 등의 규제 완화로 상반기 매매 시장은 고점 대비 90에서 93%까지 빠른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10월 들어 분위기는 다시 급 반전됐는데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전문가들은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이 9월 말에 종료되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가 줄었고 매매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졌다 분석했는데요. 기존의 집값 하락세는 서울 외곽 지역에서 눈에 띄었던 반면 최근에는 집값 불패라고 일컬어지던 강남권에서도 집값이 떨어지면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하락이 현실화되면서 매매 거래량도 감소하고 있는데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9월 매매 거래량이 총 3,367건으로 전달 대비 약 13% 감소했고 10월 거래량은 연초 수준인 2,163건으로 급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2024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을 동결하며 공시가 모순을 바로잡겠다 예고했지만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정책들이 국회에 장기 표류하면서 시장 침체가 가속화되는 양상인데요. 9월에 정점을 찍은 후 또다시 찾아온 한파에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는 2024년 부동산 시장. 우리는 어디에서 기회 요인들을 찾아야 할까요? 변동성 커진 부동산 시장 2024년 전망은 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시선에서 말씀해 주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이광수 광순의 복도방 대표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연말이고 이제 내년이 되면은 내년에 또 뭐 집을 사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고민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들도 많아지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체 그 부동산 그 사이클을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장기적으로 사이클을 보면 일단 집값은 계속 올랐다. 네. 근데 그 중에서 한 3번 정도 하락 기간이 있었고요. 1990년도 때 신도시가 막 입주하고 네. 대규모로 분양될 때 한번 하락했고, 그다음에 그때가 이제 일산 분당 이런 거가 대대적으로 들어올 네, 때 80년대 후반. 네. 그다음에 집값이 또 오르다가 그다음에 IMF 때 또 불가피하게 한번 하락했고, 그다음에 서브프라임 때 이제 하락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냥 체감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집값은 계속 올랐다. 그리고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집값이 빠졌다. 네. 뭐 이렇게 기억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의 변화가 저희가 의미가 있는 게 과거에 없던 변화예요. 그래서 과거의 사이클로 미래를 저는 예상하고 있지는 않고요. 좀 다른 사이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경제학에서 저런 얘기가 있는데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예. 지금 그럼 최근 트렌드 2021년도에 정점을 찍고 지금 조금 뭐 조정기다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2023년 말이 된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요. 그래서 일단 최근의 모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014년부터 집값이 오르기 시작해서 2021년까지 굉장히 크게 상승했고요. 평균적으로 2배 이상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5월부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락폭이 좀 컸어요. 올해 1월까지. 네. 그래서 하락하다가 올해 또 2월부터 9월까지 다시 회복하거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또 집값이 10월부터 조금 이제 다시 조정 국면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고민스러운 거죠.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떨어질 건지 아니면 이게 단순하게 조정에 그친 다음에 오를 건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실 때 이제 커다란 사이클에서 어떤 변화가 올 때는 뭐 신도시라든가 서프라임 모기지라든가 뭐 우리나라가 경제가 갑자기 뭐 안 좋은 상황에 빠졌다든가 어떤 모멘텀이 있었는데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던 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일단 구조적으로 틀려진 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 수요가 너무 많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은 사실은 이게 다른 재화하고 다르게 구별해서 보셔야 되는 게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동시에 있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은 실수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주식과 다르게 투자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집에서 살면서 투자 수익도 기대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주택 보급률이 낮고 그다음에 뭐 금융시장이 그렇게 유동성이 크게 확대되지 않았을 때는 부동산의 실수요들이 가격을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새 집 아니면 뭐 이런 개발 호재, 또 집이 부족하니까 계속 집값이 올랐죠. 그러다가 2015년부터 한국의 다주택자가 증가하고,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시장이 많이 들어오면서 집값의 변동성도 되게 커지고 네. 금융시장과의 연관성도 커집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그 영향이 뭐였냐면, 코로나 때문에 저금리로 가니까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그게 다 자금들이 부동산에 이제 몰렸던 거죠. 그래서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과거하고 전반적으로 사이클을 저희가 동일하게 보지 않으셔야 되는 이유가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투기가 굉장히 많아졌다. 네. 그래서 과거하고 좀 다르게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 문화적으로 보면은 그 저출산율에 뭐 고령화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비혼율도 높아지면서 주택 시장에 대한 커다란 변화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하고 감안해서 고금리 상황에서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중장기적으로 봐서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냥 투자 수요가 없었다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가 감소하고 가구가 줄어들고 저출산 때문에 집값은 조정받고 오르지 않았어야 돼요. 네. 그런데 실수요는 줄어들어도 투자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하니까 집값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런 전망은 제가 보기에 좀 틀릴 가능성이 되게 높다.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해서 저출산돼서 집값 떨어지나요? 아닙니다. 저출산 되더라도 투자 수요가 훨씬 더 시장에 많이 들어오면 집값은 안 빠지는 거죠. 네. 인구가 감소해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뭐 인구가 감소해서 집값이 더 빠질 거다, 저출산 때문에 우리나라 집값은 뭐 구조적으로 저성장할 거다, 이런 가정은, 그리고 이런 전망은 굉장히 틀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그 이유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의 집값이 빠졌을 때요. 그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향후로 한국의 집값은 계속 빠질 거다, 그 근거를 댄 거 인구 감소와 저출산이었거든요. 네. 근데 안 맞았잖아요. 이유는 뭐냐? 투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투자에 대한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게, 전망하는 게 더 맞다. 네. 그래서 인구 감소나 저출산하는 건 물론 영향을 있겠지만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과잉 유동성, 굉장히 이제 이런 그 투자 수요들이 많이 늘어났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가처분 소득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대출에 대한 억제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투자나 투기에 대한 수요가 감소될 거다라고 전망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대출을 억제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정책적인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부동산에 대해서 대출을 억제한 적이 없습니다. 네. 어떤 정부도.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LTV나 DSR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규제는 들어갔지만 실제로 보면,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뭐 저소득층이라든가 생애 최초 주택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유동성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유동성이 확대된 게 바로 결정적인 또 이유가 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규제를 안 했으니까. 네.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부동산에서 많이 쓰는 용어 중에 좀 LTV다, 뭐 DTI다, DSR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부동산을 통해서 이제 대출을 받는데 얼마를 받을 거냐. 반년이 10억짜리 집을 산다 그러면 얼마까지 해줄 거냐. 그렇죠. 그래서 받는 입장에서 많이 받을수록 좋죠. 특히 네. 저금리 구간에는. 근데 그게 뭐 거시경제 리스크 차원에서는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 네. 관리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고 얼마큼 해줄 거냐. 네. 첫 번째는 LTV인데요. 이게 론 투 밸류라고 해서 무슨 얘기냐면 집값의 몇 프로만 빌려주는 거예요. 10억짜리 집을 사면 5억을 해줄 거냐, 4억을 해줄 거냐. 이제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40%면 4억이고 50%면 5억인데 네. 여기에는 뭐가 안 들어가냐면 상환 능력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대출을 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소득이 없는 사람이 뭐 50%를 빌렸다면 5억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질 수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가격이 오를수록 대출도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밸류가 네. 커지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게 대출의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도입된 게 DTI입니다. 그러니까 Debt to Income이라고 해서 내 소득과 대출 전체를 고려하는 건데 여기서는 어떤 대출이냐면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까지 감안하고 그리고 나머지 대출이 있잖아요. 마이너스 대출이라든지 신용대출이나 여러 가지는 이자만. 그래서 이게 내 소득의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 연간. 그래서 예를 들면 DTI가 40%라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더하기 그다음에 다른 대출의 이자만 고려해서 40% 한해서 대출해 주는 거죠. 네. 근데 이것도 사실 좀 느슨하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DSR이 도입되는데요. 그렇죠. 부동산이 아니라 다른 거에 관련된 부채가 또 있을 수가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경우도 많아지니까 그래서 DSR은 Debt Service Ratio라고 그래갖고 전체 부채의 원리금 상환금액. 아까는 이자만 했잖아요. 네. 예. 근데 원리금 상환금의 전체를 고려한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가면 갈수록 대출이 강화되는 거죠. 규제가. 지금 그렇게 되면 이제 고금리 상황에서 DSR에 대한 버든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제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직접적으로는 수요 감소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값은 올랐는데 그렇게 되면 유효 수요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다 대고 대출액도 감소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주택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네. 되게 큰 건데요. 제한적일 가능성이 되게 커요, 한국에서는. 왜냐하면 뭐 금리하고는 별개로 이 규제 자체가 우리나라 투자 수요는 대출 받아서 집을 안 삽니다. 전세 끼고 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한다고 해서 투자 수요가 감소하지 않는답니다. 네, 그런 점에 좀 별개로 봐야 된다. 결국엔 이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실수요자들이 좀 억압되는, 오히려, 네. 감소되는 그런 효과를 낼 가능성은 있는데 투자 수요를 줄이기는 좀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집이 떨어졌다 해서 예를 들면 뭐 10억짜리 집이 금매로 7억에 거래가 된 게 있었다. 그러면은 언뜻 생각하면 30% 떨어졌다라고 발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표에 보면은 뭐 0.2%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을 보면 굉장히 낮은데 그 부분들이 좀 이해가 힘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집에 아파트 단지가 100채가 있었다 그러면은 100채 중에 하나가 거래되면 그거를 다 평균을 내서 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지표가 그렇게 나타나는 건가요? 언뜻 보면 10억이 7억으로 떨어지면 30% 하락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실제 하락률은 뭐 0.2다, 0.3이다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그거는 어떤 평균이냐면 그 아파트만 거래됐고 다른 아파트는 거래가 안 됐으면 다른 아파트 거래 가격은 고정돼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현상이고 최근에 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서 일종의 설문 방법을 쓰기 때문에 얼마 떨어졌냐 뭐 이런 방식을 뜨기 때문에 사실 지수로 시장의 실제로 실거래가를 측정하기 좀 힘들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방향만 보시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몇 프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추세적으로 오르고 있구나,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구나 이런 추세를 보시는데 유용한 거지 지수를 갖고 뭐 0.1%, 1%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 대표님이 그 다른 데서 강의하시는 거를 들으니까 30% 떨어진 게 한두 개 거래된 것보다는 20% 떨어진 게 많이 거래된 거가 실제로는 더 많이 떨어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이제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관점이 뭐냐면 집을 사시는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집값이 오르거나 떨어질 때는 집을 내가 거래하고 내 집 마련하는 분에서 입장에서 보면 10억짜리 10채 중에서 한 채가 7억 떨어진 게 의미가 크진 않죠. 그건 내가 매입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10억짜리 10채 중에서 3채가 8억으로 떨어지면 내가 살 수 있는 주택이 많아지니까 그 후자가 훨씬 더 많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집값 하락을 얘기할 때는 평균 가격 하락이 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 채가 거래.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요. 그러니까 집값을 결정하는 거 매도 물량이 결정하는데 파는 사람들이 많이 없으면 한 채만 떨어지고 끝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집값이 떨어졌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집값의 절대 가격의 하락도 중요하지만 양도 중요하다. 그래서 질과 양이 같이 중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2023년 말로 가면서 그 물량도 좀 증가하고 있으면서 가격이 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2024년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놓고 보면 어떤 식으로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러니까 2022년 말부터 올해 1월까지 가격이 많이 빠져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남에 20억짜리 아파트가 16억으로 빠지고 막 15억으로 빠집니다. 30~40%가 빠지는데요. 그때는 특이한 현상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많이 빠졌는데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에요. 한 채만 빠졌을 뿐이지 그런 양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2024년도에는 많이 빠지는데 많이 빠질 겁니다. 이게 지금 웃긴 얘기인데 가격도 많이 빠지지만 그 많이 빠진 양이 많아질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시장이에요. 네. 그래서 2024년도에는 가격의 하락을 예상하는데 양도 많아질 거다라는 게 지금까지는 좀 다른 하락 국면인 거죠. 이제 그렇게 예측하시는 어떤 그 이유가 있으실까요? 매물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집값이 떨어질 때는 집값이 떨어지니까 매물이 감소합니다. 네. 당연하죠. 왜냐하면 집값이 떨어지는데 내가 싸게 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매물을 오히려 걷어들이고 그래서 오히려 집값이 한 채만 빠졌을 뿐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집값이 빠지는 추세가 시작됐는데 매물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이 가격에도.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쉽게 말해서 숫자가 많아질, 네. 양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과거에 최근의 하락하고는 다른 차원의 하락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내년 상반기든 뭐 내년 하반기까지는 그 실수요자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볼 수는 있을까요? 그렇죠. 최근에는 많이 생각하시는 게 빠지긴 했는데 내가 살 만한 집이 빠지거나 아니면 그건 살 수가 없었어요. 금매니까. 네.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하락 시장은 매입하기에 좋은 시장인 거죠. 물건이 많으니까. 그러면 제가 충분히 무주택자분들이 충분히 고려하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항상 그런 얘기는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그런 게 좀 더 양극화 현상, 그래서 수도권과 그 지방이라든지 강남권하고 비강남권이라든가 고가 아파트, 저가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어떻게 보시나요? 교수님, 그 양극화는요 계속 있었던 거예요. 특별한 현상이 아니고. 그래서 네. 수도권 집중이라든가 서울 집중이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변화가 의미 없다. 대신 이런 거 있거든요. 시차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많이 빠지면 회복이 빨리 되고 그리고 덜 빠지면 회복도 천천히 되는, 그러면서 지방과 수도권에 이렇게 격차가 나타나는데 결국에는 그 격차가 시간차일 뿐이지 지방의 격차가 줄어들거나 더 나거나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런 말씀들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맨하탄에 가면은 천문학적인 집값을 가지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별로 뉴스거리가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 강남거리나 특수한 지역에서 가격이 좀 올라가면 굉장히 큰 뉴스가 돼서 큰일이 난 것 같이들도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그게 이렇게 커다랗게 지금 문제가 될 만큼의 이런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원래 격차가 컸고요. 언제나.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값이 오를 때 그런 자극적인 뉴스들이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내보내는 거지 계속 격차는 컸거든요. 예를 들면 과거에도 지방에 1~2억짜리 아파트가 있을 때 강남은 10억 했었고요. 그럼 10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보다 격차는 줄었어요. 지금 10배 차이는 아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관심 갖고 있었던 거가 뭐 상가라든가 꼬마 빌딩이라든가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조각 투자를 한다고 그래서 그런 그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요. 리츠 상품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 관련 투자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그 정리를 해서 볼 수 있을까요? 주택 시장하고는 좀 다르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 상업용 부동산인데 여기하고는 경기하고 굉장히 밀접한, 경제 상황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잖아요. 근데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거시경제 상황이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택하고 상업용 부동산은 가장 다른 이유가 사용 가치가 되게 떨어집니다. 수익형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은. 왜냐하면 직접 쓸 수가 없고. 그렇죠. 집은 살면서도 볼 수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는 주택보다도 사실 리스크가 훨씬 더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의 상업용 부동산, 뭐 우리라 말하면 건물주들이 지금 소득 수익률이라고 그래서 임대 수익률 플러스 더하기 그다음에 자산 이득 다 합치면 1%밖에 되지 않아요. 네. 지금 금리가 시중금리가 뭐 4, 5% 가고 4%. 이렇게 하는데 그걸 왜 투자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투자할 때는 아니고 향후로 경제 상황이 좀 좋아지고 다시 또 활성화가 되면 뭐 천천히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경제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차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주식 시장은 뭐 하루아침에 0점 매출에도 한꺼번에 반도체가 올라가면 다 같이 올라가고 그런데 부동산을 이렇게 동시에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시차가 긴 시간에 걸쳐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성장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다든가 영향을 줄 만한 지역의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도 체크하는 게 중요할까요?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부동산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반영하는 속도, 시차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막 그러니까 보통 집이 무주택자분들은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가격이 막 오르기 시작하면 막 이렇게 올려가면서 사는 경우가 이게 지표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은 어쨌든 내가 일생 동안 많이 해봤자 3, 4건 거래할까요? 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예, 그렇게 해서 몇 번의 기회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잘 보셨으면 좋겠고 그 기회를 예를 들어서 서두를 필요 없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을요 가장 중요한 건 언제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렇죠. 부동산을 뭐라고 하냐면 어디 사야 돼? 어디 사야 돼? 근데 그거는요 그냥 항상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잖아요. 그거보다도 더 고민하고 관심 가지셔야 될 건 언제 사야지? 저한테 세 번의 카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언제 써야지? 이런 고민들을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내년이 기회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내년하고 특정하지는 않지만 이제 기회가 오고 있다고 봐요. 사실은 저는 뭐 10년 주기설 이런 거 믿지는 않지만 어쨌든 10년 만에 한 번 오는 네. 기회거든요. 이걸 잘 활용하셔야죠. 그래서 이런 변화를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전세하고 집값의 계율이 크면 클수록 전세를 들어가는 게 그 유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계율이 적으면 그럴 것 같은데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 전세 시장 예측하고 격차가 어느 정도 그 벌어지는 것까지가 어떤 투자로서나 어떤 그 가치가 있다고 보시나요? 저희가 이제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지만 과거의 흐름으로 보면 네.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전세 매매 비율이 60% 이상으로 올라오면 투자 수요가 증가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 이 사용 가치가 이 가격에 근접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가격이 쉽게 말하면 떨어져서 전세 매매율이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60% 한 중후반대로 가면 그러면은 이건 집값이 많이 빠지거나 아니면 사용 가치가 올라서 쉽게 말해서 전세 가격이 올라서 이러면 집값이 하방 경직성을 갖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서울 아파트나 전국 기준으로 50%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차이가 많이 남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는 그 부분이 좀 더 갭이 줄어들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더 격차가 벌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제 예상대로 집값이 떨어지면 그러면 전세 매매 비율이 오르게 되겠죠. 네. 전세 가격은 안 빠지면.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전세 매매율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변동성 커진 부동산 시장 2024년 전망은이라는 주제로 찬바람이 불고 있는 부동산 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2024년 부동산 시장을 대비한 다양한 전략들을 고민해 봤는데요. 차별화된 인사이트를 주신 이광수 광순의 복도방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 시장은 금리, 수요 공급, 경제 성장률 등 객관적인 지표에 영향을 받지만 의외로 설명하기 힘든 사람들의 심리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블랙스완의 저자로 유명한 나심 탈레브는 그의 책 스킨 인 더 게임에서 행동과 책임의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중요한 경제 활동의 의사결정은 결과에 대한 책임이 없는 전문가보다는 힘이 들더라도 자신이 직접 현실을 직시하고 판단과 선택을 하라는 것인데요. 변동성이 커진 자산시장에서 스스로 기회 요소들을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이슈 유효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